틀딱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942년에 있었던 일종의 골 때리는 일, 일종의 어이없는 일, 간첩에 관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이호 목사가 쓴 하나님의 기적, 대한민국의 건국이라는 책의 상권 165페이지부터 169페이지까지의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저도 물론 내용을 좀 알고 있었는데 이호 목사님이 굉장히 내용을 잘 정리해서 그걸 그대로 제가 가져와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년 12월 7일 진주만 공격이 있었죠. 태평양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이 태평양 전쟁의 발발을 보면서 미국에서 활동하던 이승만은 상해 임시정부, 이제 상해가 아니고 그때는 아마 충칭이었을 겁니다. 이제 옮겨가서 그 충칭에 있는 임시정부 김구에게 연락을 합니다. 빨리 임시정부가 연합국의 일원으로 일본이랑 전쟁을 한다고 선포해라. 물론 김구가 했지만 국제적인 공인을 받지 못하죠. 그 얘기를 하고 나서 한편으로 충칭에 있는 임시정부가 그런 얘기를 하게 하면서 이승만은 이제 미국 정부에다 대고 전쟁이 끝나면은 소련이 한반도를 공산화시킬 것이다 라는 걱정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942년 1월 2일 미 국무성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방문해서 임시정부를 승인해라 라고 요청을 하는데 받아주지 않습니다. 근데 받아주지 않는 이유 중에 중요한 대목이 이제 간첩하고 연관인데요. 그 당시에 국무성의 중요한 간부가 엘저 히스라는 간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소련이 미국의 우방, 전쟁의 그 동반자니까 이제 소련의 입장을 생각해서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이 LJS가 그 당시에 42년은 그런 말을 하고 뭐 무사히 넘어갔지만 결국 세월이 흘러서 1995년, 그러니까 동구가 붕괴하고 구후 소련이 망하고 이제 러시아가 들어오고 나서 95년에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소련의 기밀 문서가 해제가 되면서 미국에서 소련으로 발송된 것으로 보이는 문건들의 이동 경로를 추적을 했더니 그것이 엘저 히스의 이동 경로하고 같은 것으로 판명이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엘저 히스는 얄타 회담에서 루즈벨트를 따라가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미국 대통령의 의사결정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참모였던 엘저 히스가 이제 미국 대통령을 수행하면서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하는데 개입을 하고, 그 개입의 중요한 방향은 이승만의 주장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소련을 자극하면 안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해서 이승만하고 좀 일종의 불협화음이 있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나중에 95년에 구소련이 붕괴되고 거기서 나온 문서를 확인해 보니까 LJS가 발송한 문건이 있었는데, 그게 LJS가 발송한 건지 처음에 몰랐죠. 근데 그 문건이 막 미국 소련으로 넘어갈 때 발송된 데가 어디냐를 따져봤더니 그 문건들이 발송된 이동 경로가 LJS의 이동 경로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LJS가 소련의 간첩이라는 게 확정이 돼서 나중에 처벌받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미국에도 소련의 간첩들이 득식을 했고, 그 득식을 하던 간첩들이 이제 이승만의 의사결정을 굉장히 선택되지 않도록 작용을 했고, 그것이 지금 우리가 분단돼서 공산주의로부터 전 세계가 지금 해방이 됐는데 우리만 아직도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시달리고 있는 이 상황을 이제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여기서 참고할 만한 대목이 몇 가지 더 있습니다. 미국의 간첩 집투만이 아니고 독일도 이제 동독하고 서독하고 나눠져 있다가 서독이 동독을 흡수 통합했죠. 근데 그 통합을 이룬 빌리 브란트라는 독일의 총리, 엄청나게 유명한 총리인데 그 사람도 보좌관에 귄터 기용이라는 간첩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이 빌리 브란트도 그 문제 때문에 오명을 쓰게 됩니다. 물론 이 귄터 기용은 이제 간첩으로 판명돼서 처벌을 받고, 마찬가지로 베트남도 망할 때 그러니까 남쪽에 있는 우리 공산주의와 대항해서 싸우던 티우, 베트남 지도자죠. 티우의 비서실장 또 간첩이었어요. 그 다음에 그 당시 티우에 반대하던 야당의 지도자 쭝딘쭈라는 이름을 가진 야당 지도자도 북베트남 호지민의 간첩이었어요. 호지민의 도지사 녹타우라는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도 그 북베트남의 간첩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월남은 완전히 공산 통일이 됐죠. 그리고 이 침투한 간첩들은 항상 이제 강경한 공산당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의 주장이 나오면은 항상 평화, 공존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강경한 입장을 주장하는 사람들한테 거꾸로 전쟁광이다, 수구 꼴통이다, 반동이다, 정신병자다, 극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마지막 강경한 입장을 공격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랑 한번 교차시키면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예컨대 저같이
북한 공산 집단에 좀 강경한 입장으로 대처를 하자라는 얘기를 하면은 예외 없이 극우꼴통이라는 얘기를 들어요. 저뿐 아니고 뭐 같은 얘기를 하는 사람들 다 그런 딱지를 받고 있죠, 지금. 거기다가 황장엽 선생이 북한의 최고 지도자, 넘버2 지도자가 남한으로 와서 대한민국에는 북한의 간첩이 5만 명 이상 있다라는 말을 실제 했습니다. 또 우리 사회에서 실제 지금 뭐 거의 통용되고 있는 말이죠. 종북 세력, 종북 집단이 있다. 근데 그 종북 집단은 저 같은 사람들이 먼저 말한 게 아니고 과거에 민주노동당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민주노동당은 이제 만들어지면서 북한을 추종하는 주사파 공산주의자들이 이제 주도를 하니까 유럽식 공산주의를 주장하는 소위 말하는 PD파들이 이제 뛰쳐나오면서 북한식 주사파 공산주의자들을 종북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야, 공산주의를 어떻게 3대 세습을 하냐, 니네. 공산주의가 중세 봉건사의 신분제를 없애자고 나온 사상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공산주의 사상을 갖고 이런 종북적인 모습을 보이느냐, 뭐 그런 얘기를 이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했어요, 공산주의. 근데 그 말이 이제 일반화돼서 지금 종북이란 말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지금 우리나라에는 과거의 미국, 독일, 베트남 같은 나라들 같이 북한에서 내려보는 간첩이 없을까? 저는 엄청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뭐 수사기관에 근무한 사람이 아니라 증거는 없지만 그냥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 보면 엄청나게 많을 거다. 거기다가 여러 가지 조건이 비슷하잖아요. 막 평화, 공존 뭐 이런 거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제 공산주의에 좀 강경한 대처를 하자는 사람들을 다 극우라고 꼴통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42년에 국무성을 찾아가서 한 말이 다시 한번 생각납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미국이 한국 임시정부를 승인하지 않으면은 한반도에 공산정권이 수립되는 불가피한 결과가 초래될 거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이 1942년에 한 말이지만 오늘날에까지 해당되는 말이에요. 참 앞을 내다보는 선구적인, 선각자적인 모습에 다시 한번 옷깃을 여미게 됩니다. 감사합니다.